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써온 중국에서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광저우와 베이징 등 주요 도시의 항공기 수천 편이 결항됐습니다. 일본에서도 최근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전주보다 36% 증가했는데 일본 보건당국은 앞으로 2주 뒤 이전 유행의 정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세계 1위 수소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한 수소 생산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적자를 본 수소 충전소 93곳에 대해 평균 3천여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수소 충전소 설치 사업의 초기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함인데 지원 대상 수소 충전소의 평균 적자액은 5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원어민 영어 교사처럼 지문 해석과 장문 첨삭, 발음 평가도 해주는 대화형 인공지능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영어 발음과 아이들의 발음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음성 인식률이 90%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기증받은 장기를 국가끼리 공유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도와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쉽지 않기 때문에 세 나라 모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이번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규모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백신 접종과 치료제 처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방역과 의료 역량으로 재유행에 대응하는 대신 격리 의무와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개량 백신 접종률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 전체의 3%, 고위험군인 60세 이상도 9%에 불과합니다. 접종을 늦게 시작한 18세부터 59세까지는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기존 백신 접종과 감염으로 얻은 면역으로는 이번 유행을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며 특히 60세 이상은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 있는 이가 백신을 꼭 접종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중증화 또는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 권고하고 있고 이가 백신을 접종을 하시면 동절기 겨울철 유행에서 조금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추가적으로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현재 남아있는 68만 명분에 더해 내년 1분기 도입 예정이던 팍스로비드 20만 명분을 다음 달로 앞당겨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제 처방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도별 처방률을 매주 점검할 계획입니다. PCR 검사는 하루 최대 85만 명 가능하고 신속 항원 검사 기관은 12,000여 곳에 이르는 등 검사 역량은 충분한 상태입니다. 현재 검출률이 80%대로 하락한 BA.5 대신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BQ.1.1 등 변이 바이러스의 추이도 계속 관찰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방역과 의료 대응에 집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즉 모임 인원과 시간 제한은 지금처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일상생활이 제약되는 일률적인 거리두기 없이 이번 겨울 유행도 안정적으로 극복한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정존하더라도 일상 회복으로 한 단계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다만 호흡기 감염을 줄일 최소한의 방역인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겨울 유행 동안 계속 유지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거나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현지 시간 9일 31개 성시 자치구의 신규 감염자 수는 8,8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광둥성 성도 광저우를 비롯해 수도 베이징에서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하고 있습니다. 중국 항공 데이터 제공업체인 플라이트 마스터 집계를 보면 광저우 바이윈 공항에서는 9일 오전 10시까지 1,163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돼 89% 결항률을 보였습니다. 베이징 서우두 공항과 다싱 공항에서도 각각 718편과 767편이 결항하면서 결항률이 75%와 86%에 달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이 크게 늘면서 일본 정부가 연말을 앞두고 다시 대유행이 찾아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일본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6만 3천여 명으로 나타나 한 주 전보다 36%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9일 하루 전국에서 8만 7천여 명이 감염됐으며 특히 홋카이도는 9,500여 명이 확진돼 하루 최다 감염자 수를 경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토 가스노부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은 앞으로 2주 뒤에는 이전 유행의 정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개국이 장기 기증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뇌사자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장기를 이웃 국가끼리 공유해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자는 취지인데요. 논의에 나선 학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뇌사자 장기 기증은 442건, 인구 100만 명 가운데 8.5명 정도로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보다 크게 낮습니다. 이식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많지만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한데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중일의 장기 기증과 이식 수술 전문가들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논의하고 나섰습니다. 국가 경계를 넘어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장기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다는 건데 미국과 유럽의 8개 나라에서는 협력 체계가 실제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장기 기증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말 우리 동아시아가 다시 한번 화합과 또 서로 생명을 공유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장기 기증과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사망 후 장기 기증 의사가 있는지를 묻자 우리나라 응답자의 34%만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20%대에 불과했습니다. 장기 기증 연합체 설립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가장 많았지만 일본은 모르겠다는 답변이 절반이 넘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습니다. 最終的には非常に医学的に重要なことなので、ぜひ将来的には実現させ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제도와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국가 간 장기 기증 협력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세 나라 모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이번 7차 유행 규모가 지난 여름 6차 때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엄종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연일 6만 명 안팎을 기록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재유행이 본격화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네, 이 재유행 이전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뭐 적게는 한 달, 많게는 한 2달 정도 빠르게 재유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평균 환자를 보면은 주간 일평균 환자가 4만 2천 명 정도로 그 전주보다 한 24% 이상 증가를 했고 위중증 환자도 지난주 말부터 300명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한 2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사망자도 평균 한 40%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다가 3주 연속으로 재생산 지수가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7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 수치들은 확진자 수가 증가한 다음에 증가하는 수치들이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갈 거로 보십니까? 지금 전체적인 유행 규모를 우리가 여름에 경험했던 BA5의 유행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행을 한다면은 일평균 사망자가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까지 정점 시기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고위험군에서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선 정부가 이번 재유행이 지난 여름 유행과 규모가 비슷하고 그리고 정점은 올해 연말에서 내년 연초쯤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예측이 나왔을까요? 지금 현재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변이 역시 BA5가 아직까지는 유행을 주도하고 있고요. 해외에서 유입이 된 BQ1이나 1.1 또는 BF7 같은 그런 바이러스의
그 전파가 아직까지 10% 정도 내외로 충분히 그 전파가 커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BA.5에 의한 유행 추이 곡선을 보면은 12월 이후에 정점을 맞게 되는 그런 그 유행 예측이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BQ1이나 BQ1.1 같은 새로운 변이가 면역 회피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변이가 지역 사회에서 유행하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네. 정점은 좀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부 예측에서는 11월 넷째 주쯤에 정점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교수님께서는 정점 시기나 그 예상 규모는 교수님 개인 의견으로는 얼마나 될까요? 저도 질병관리청이 예측하는 대로 우리가 지난 여름에 경험했던 BA.5의 유행 정도가 아마 그 최고의 그 유행 정점을 찍는 그런 형태로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우려되는 상황은 그 당시에 비해서 이 백신 접종률이 고위험군에서 낮은 점이 같은 유행이라고 하더라도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빠르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또 병상 가동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월 첫째 주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25.7%, 준중 환자 병상 가동률이 36.4%까지 올랐는데요. 이게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전체적인 병상 수는 지난 여름보다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병상 수는 5,500에서 6,000 병상 사이 정도인데 중증 병상이나 이 중등증 병상 같은 경우에는 이 확장 탄력성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유행 추이를 보면서 적절하게 선제적인 그런 확충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위중증 환자의 발생 양상이 지난 여름 정도라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중증 병상으로도 어느 정도 대응이 될 거라고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 그러니까 중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똑같은 유행인데도 비례적으로 더 많아진다면은 네. 중증 병상 확충이 중간에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제적 조치에 대한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정부가 이번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기존 방역을 토대로 재유행에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입국 전후의 검사 의무 중단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지금 그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또는 새로 확인되고 있는 변이의 그 우리나라 유입이 거의 시차가 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국 전후의 검사를 통해서 선제적인 차단은 어려운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PCR 검사를 시행하는 정도의 그 권고 예. 정도로 지금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물리적인 대응 체계인 거리두기를 거의 이제 중단을 한 상황에서 새롭게 도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있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과 항바이러스의 이 선제적인 투여를 통해서 네. 대응하는 게 최선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현재 이제 추가 백신 접종률이 좀 낮은 상태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3.1%로 크게 낮은 지금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60세 이상 접종률은 10%도 못 미치고 있다는 수치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백신 접종률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백신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4차 접종, 5차 접종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반복적인 접종을 하는 것과 관련돼서 상당한 피로도가 누적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백신이 고위험군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위중증 환자를 줄이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어야지만 우리 의료 대응 체계가 대응이 가능해지고 네. 그래야지만 그 물리적 거리두기를 다시 도입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충분히 이해되고 설득이 돼야 될 것 같고 이와 관련돼서
좀 더 강력한 접종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생각하시는 백신 접종률을 좀 높이기 위한 어떤 권고 방안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 개량 백신의 그 장점, 그리고 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홍보 활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이 개량 백신을 나서서 접종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우리도 백신 접종 초기에는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 지도자분들이 접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나서서 접종을 하면서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그 과정에서 백신에 대한 신뢰와 또 접종의 그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감염 취약계층이나 고위험군 분들에게는 백신 접종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엄종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영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많이 듣고 말하고 또 읽는 건데요. 네, 마치 원어민과 함께 과외를 하듯 영어 공부를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AI 독해 선생님이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지원이에게 새로운 영어 과외 선생님이 생겼습니다. 지문을 듣고 따라 읽으면 발음을 평가해 점수로 알려주고 해석도 도와줍니다. 지문을 읽어보세요. 궁금한 부분을 선택하면 뜻을 알려줄게요. 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톰은 말했습니다. 공부한 지문에 대한 장문을 쓰면 이에 대한 첨삭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은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선생님과 1대1로 할 수가 없고 대화도 잘 못하는데 여기에서는 원어민이 읽어주고 또 정확한 발음을 알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AI 독해 선생님으로 마치 원어민 교사와 공부하듯 지문을 읽고 대화하면서 가르치고 평가합니다. 예상 문답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기존 기술과 달리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원어민과 대화하듯 학습자의 답변을 이해하고 다음 질문을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이 AI 독해 선생님과는 지문에 대해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요. He went to school by bike. No, he didn't ride a bike. 이렇게 잘못 대답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피드백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바둑을 두며 똑똑해졌던 알파고처럼 자기 대화형 강화학습 덕분에 소량의 학습 데이터로 AI의 성능을 높였습니다. 특히 한국인 특유의 영어 발음은 물론 아이들의 발음 데이터로 학습해 약 90% 정도의 높은 인식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영어 발화 같은 것들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에트리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비원어민 영어 음성인식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연구진은 기술 이전을 통해 이르면 올해 말에 상용화를 준비 중입니다. 한국어에 적용해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한국어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구진은 또 외국어 교육뿐 아니라 수학과 역사, 직무 교육 등에도 개발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관세청이 천연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의 탈세를 막을 수 있는 정밀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천연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돼 1ml당 내국세 1,799원을 내야 하지만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관세청은 연초에 소량 함유된 특정 성분이 합성 니코틴에선 검출되지 않는 점을 활용해 정밀 분석법을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탈세 시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중요성이 커지면서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원전과 연계해 청정 수소를 만들어내는 등 윤석열 정부의 첫 수소경제 정책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윤혜래 기자입니다. 매연을 내뿜지 않는 수소 전기 트럭입니다. 수소와 산소가 결합할 때 나오는 전기 에너지를 동력으로 활용해 매연 대신 수증기가 배출됩니다.
한 번 충전으로 400km 이상을 주행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 현재 5대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친환경 수소 트럭과 버스 등 상용차를 오는 2030년 3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수소경제 청사진이 윤석열 정부 첫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표됐습니다. 새 정부는 수소경제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 1위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수소경제 발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정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 수소버스 보조금을 2억 6천만 원까지 늘리고 경찰버스의 수소버스 전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연간 4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하는 공장을 세우고 기체 충전소보다 한꺼번에 많은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액화 충전소를 오는 2030년 70개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수소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를 아예 배출하지 않는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도 추진합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이전 정부와 달리 안전성과 인허가 검토를 거쳐 내후년부터 원전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실증 사업을 시작하는 게 핵심입니다. 소음이 없는 수소 엔진을 탱크와 드론 등 무기와 군용 수송 수단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진행합니다. 수요 확대에 따라 원자력, 수전해 등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체제 구축 등으로 대량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하지만 이런 수소 생태계가 자리 잡기까지 청정수소 생산부터 관련 인프라 구축까지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수소 정책 집행에 매년 예산 1조여 원을 편성하고 있고 오는 2030년까지 민간기업 투자금을 합쳐 모두 16조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적자를 본 수소 충전소에 대해 연료비 지원 명목으로 평균 3,013만 원을 지급합니다. 환경부는 수소 충전소 설치 사업 초기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충전소 구축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에 적자를 기록한 수소 충전소 93곳에 연료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100곳의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가 제출한 수입과 지출 관련 증빙 자료를 검증한 뒤 최종 지원 대상 93곳을 선정하고 한 곳당 평균 3,013만 원의 지원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지원 대상 수소충전소의 평균 적자액은 5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해서 전기차 보조금 조항 등 최소 9개 항목이 국제통상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미 CNBC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EU 27개국 재무장관들은 현지 시간 8일 IRA가 유럽 차원에서 우려의 대상이며 최선의 대응이 무엇인지 찾을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IRA는 올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대당 최대 7,500달러,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세액공제 방식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 등에서 만들어진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과 EU 등이 반발해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물류와 인건비까지 상승하면서 밀가루와 치즈, 두부, 닭고기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이 1년 사이에 20% 넘게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물가협회 조사 결과 이번 달 둘째 주 서울 기준 밀가루 1kg 한 봉지 가격은 1,9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38%가량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치즈 27%, 두부 25%, 식용유 21%, 라면 11% 등 주요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생닭 1kg은 9,520원으로 30% 올랐고 소고기와 돼지고기도 각각 16%, 12% 상승했습니다. 최근 원유값 인상으로 다음 주부터 마시는 우유값도 오를 예정이라서 먹거리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탓에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불과 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3.75%포인트나 높였습니다. Today, the FOMC raised our policy interest rate by 75 basis points, and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성큼성큼 앞서 나가는 미국에 한국은행이 대응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올해 초 연 1%에서 3%까지 치솟았습니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소비와 투자를 움츠리게 만들어 경기에 치명타를 주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 9월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의 부작용은 내년엔 더 도드라질 전망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내년 경제 성장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 경제가 경기 둔화 국면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수출 부진입니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내년 수출 증가율은 1%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내년에도 3%대 고물가가 예상되지만 긴축 정책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통화 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한다는 관점에서 향후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완만한 속도로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KDI는 나빠지는 경기에 숨을 불어넣기 위한 단기 부양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물가가 급하게 오르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자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만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 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 규제도 서둘러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락하고 거래 절벽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기도 9곳을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경기도 22곳과 인천 모든 지역 그리고 세종 등 모두 31곳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했습니다. 집값이 급락하는 경기 인천 지역에서 규제 완화 요청이 이어지자 51일 만에 추가로 규제 지역 해제를 단행한 것입니다. 최근 수도권이 전반적으로 27주 연속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마저 어려워지고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 파는 전 과정에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이번 조치로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만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의 이중 규제 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과도하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완화 방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규제 지역 여부나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규제 지역 내 서민과 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 늘립니다. 안전진단 등 재건축 관련 규제도 완화합니다. 수요가 높은 정비 사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 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 청약 의무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미분양이 늘면서 건설회사의 자금난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보증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소주는 주정에 물을 섞은 희석식 술인데요. 이와 달리 곡류로 만든 밑술을 가열해서 증발하는 액체를 모은 것을 증류소주라고 합니다. 최근 이 증류식 소주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경기미와 전통 누룩, 복분자를 이용해서 전통 증류주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증류주는 만들기 까다롭고 시간과 일손이 더 들어 값이 비싼 고급술. 코로나19에 따른 홈술족의 증가와 젊은 층의 기후 변화로 고급 증류주 판매가 늘자 농촌진흥청의 기술을 도입해 고급 증류주 생산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여주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 여주에 있는 쌀과 저희가 직접 재배한 복분자를 이용해서 소비자분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술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약 재료인 숙지황과 쌀로 전통 증류주를 만듭니다. 역시 농진청이 개발한 누룩 효모와 발효 기술을 활용하는데 알코올 도수를 낮춰 젊은 층 기호에 맞췄습니다. 층살 발효법의 제일 좋은 점은 짧은 시간 내에 술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퀄리티가 전통 방식, 오랫동안 만드는 방법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 국내 소주는 거의 전부 희석식으로 수입 농산물과 주정으로 만듭니다. 증류 소주는 전체 소주 시장의 0.5%에 불과한데 최근 증류주가 인기를 얻자 당국이 우리 농산물로 만드는 증류 소주 제조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양조장이 속해 있는 그 지역에서 또 상생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전통 증류 소주가 희석식 소주 시장의 10%만 대체해도 연간 3만 6천 톤의 우리 쌀 소비가 가능하다고 보고 관련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 인구가 줄면서 빈집 등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전라남도의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이 좋은 해결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주거 환경도 좋아지고 주민과 귀촌인 사이의 소통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해남 땅끝에 있는 마을이 산뜻하게 단장됐습니다. 마을 입구에 홍가시 나무가 가지런하게 심어지고 정원과 벽화도 등장했습니다. 60여 가구 가운데 19가구가 귀촌했는데 마을을 가꾸면서 주민끼리 마음을 더 활짝 열고 소통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청정마을 사업에 마을 울력을 통해 우리 주민들이 소통과 단결, 협동, 협력을 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덕분입니다. 무엇보다 주민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화합하는 게 중요한데 으뜸마을에 선정되면 3년 동안 9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겁나 시원하게 줬어요. 아주 잘했구만. 온 몸이 다 줬어. 마사지 해줄게. 아니 나는 관절이 있으니까 다리가 제일 불편해요. 전라남도는 민박 간담회에 이어 으뜸마을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주민 좌담회도 열어 풀뿌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또 도지사한테 할 말이 계시면은 또 좋은 제안도 해주시고 또 이런 것은 좀 제대로 좀 하세요 하고 꾸짖을 거 있으면은 또 제가 경청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1시간 정도 우리 마을 주민들과 같이 시간을 이렇게 갖고자 합니다.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에 꼭 필요한 으뜸마을 사업 대상은 2천여 곳.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은 마을의 경쟁력과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So this is where the idea for the rats came in, because the rats are just as trainable as dogs. They've got a great sense of smell. They're small size and natural agility. The species of rat that we work with are called the African giant pouched rat, and they are native to sub-Saharan Africa.
And they are much bigger than your typical rat that you might have seen elsewhere. They can weigh between 1,000 to 1,500 grams. The main reason for choosing this species is that they're relatively long-lived. So your average rat that you might see in the UK or something like that typically lives about 2 to 3 years, whereas our rats can live up to 8 to 10 years in captivity. We started training last year and we taught them the basic behavioural sequence of go in, find a target human, pull the handle at your neck to let us know and come back. Then we just started really increasing the complexity of the environment. Okay, so would it be better? 선박 사고나 전투 함정의 피격 등을 포함해서 산업 현장에서 갑자기 배관에 파손이 발생하면 누수가 되는 곳을 신속히 찾아 막아야 하는데요. 네, 갑작스러운 누수가 발생했을 때 파손된 배관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찾고 누수를 막는 이른바 K 스마트 밸브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정병창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파손된 배관을 스스로 찾아서 누수를 차단하는 K 스마트 밸브. 이게 어떤 기술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K 스마트 밸브는 제어 밸브에 사람의 감각기관에 해당하는 센서와 두뇌에 해당하는 CPU를 설치한 후 사고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밸브입니다. 배관계의 임의 위치에 파손이 발생하면 관내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모든 스마트 밸브는 파손 발생 사실을 즉시 인지하게 됩니다. 파손을 인지한 밸브들은 다음으로 각자 주변에 파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여기에 저희 스마트 밸브의 핵심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손이 발생한 곳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밸브 한 쌍만이 스스로 잠김으로써 파손 배관으로의 누수를 차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작업자의 개입 없이 개별 밸브가 알아서 인지하고 판단하여 동작합니다. 네, 굉장히 똑똑한 밸브인 것 같은데요. 훈련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다고 하셨는데요. 작용 방법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스마트 밸브의 전후단에는 2개의 압력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배관에 파손이 발생해 물이 토출되면 관내 압력이 급격히 떨어져 모든 밸브가 먼저 이상 상황을 인지하게 됩니다. 상황을 인지한 밸브들은 궤도를 최적 제어하면서 능동적으로 주변 관내 압력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압력값을 데이터로 모아서 각자 주변에 파손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합니다. 주변에 파손이 있을 때의 압력 패턴은 어떠한지, 파손이 없을 때의 패턴은 어떠한지를 충분히 학습하여 훈련했기 때문에 밸브 스스로 자기 주변에 파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혹시 그 찾아내서 잠그는데 그치지 않고 그 부위를 고치기까지 하나요? 고치는 건 아니고요.
밸브가 누수 부위를 격리하여 파손이 발생하지 않은 배관계의 고유 기능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전시 상황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해군 함정에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소화계통 배관계의 관내 압력이 일정 이상으로 유지되어 소화수를 충분히 살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만일 승조원이 화재를 진압하는 도중 피격으로 인해 배관에 파손이 발생하면 관내 압력이 떨어져 소화수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 복잡한 함정 내에서 승조원이 파손된 배관 위치를 찾아 이를 복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화재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K 스마트 밸브는 이러한 사고 상황을 인지하고 누수 부위를 격리하여 비손상 배관계의 관내 압력을 사고 발생 후 수십 초 이내에 원상태로 복원하여 화재가 확산되기 전에 진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지금 해군 함정 소화계통으로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실제 이 해군 함정 소화계통을 모사해서 여러 가지 사고 상황에 대해서 테스트를 또 진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 상황에서 작동이 가능한가요? 예, 저희가 호위함급 함정의 소화계통을 축소 모사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였는데요. 네. 12m, 11m, 2.5m 규모의 배관계에 10개의 스마트 밸브가 골고루 분포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관 어느 위치에 파손이 발생해도 다음 6가지 사고 상황에 대해 정확한 동작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배관 임의의 위치 한 개소에서 파손이 발생한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피격에 의해 배관과 주변 스마트 밸브가 동시에 파손된 경우입니다. 주변에 있는 스마트 밸브가 이런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격리해서 누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배관 임의의 위치 2개소가 동시에 파손된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앞서 예를 든 승조원이 화재를 진압 중 배관에 파손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 소화수 사용을 스마트 밸브가 파손으로 오인하지 않고 파손된 부위만 정확히 찾아내어 격리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순차적으로 1차 파손 복구 후 화재 진압 중 2차 파손이 발생한 경우, 마지막은 밸브들이 배관 파손 탐지를 위해 궤도를 제어하고 있는 도중에 추가로 파손이 발생된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런 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개 사람이 직접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K 스마트 밸브의 차별화된 점은 뭘까요? 예, 기존에는 그 중앙 제어실에서 배관계의 압력과 유량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발생 시 원격에서 승조원이 직접 밸브의 개폐를 통제하거나 또는 주변에서 대기 중인 다수의 승조원이 중앙 제어실의 통제하에 파손된 배관을 직접 복구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조원이 침착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고 또 통신 두절이나 전원 소실 등에 의해 중앙 제어실에서 통제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으로 이런 사고의 수습 복구를 위해 현재의 승조원의 규모를 미래에도 유지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예. 반면에 K 스마트 밸브는 모든 밸브가 독립된 알고리즘에 의해 각자 스스로 판단하고 작동하는 무인화 기술이기 때문에 중앙 제어실의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전원 소실 시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에 UPS 설치도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네. 이번 기술 개발 이전에 미국에서도 비슷한 기술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존 미국 기술보다 나아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스마트 밸브는 미 해군 연구소에서 승조원 인력 운영 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처음 연구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네. 이게 미 해군 국방 관련 기술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료가 보안 때문에 공개되고 있지 않아서 미국의 스마트 밸브 기술과 기능적 정확도 측면에서 현재는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부 알려진 자료에 의하면 미 해군 스마트 밸브가 오작동 문제가 있었다는 말도 있고 전체 배관계에서 일부 제한된 구역에만 적용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알려진 사실을 바탕으로 저희가 추측을 해보면 미 해군의 스마트 밸브에 적용된 기술과 저희 K 스마트 밸브에 적용된 기술은 서로 상이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저희가 처음 연구를 시작한 이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능동 데이터 수집 기술을 통해 오작동의 가능성과 사고 대응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K 스마트 밸브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일부 구역이 아닌 배관계 전체 영역에 적용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동 가능합니다. 네, 지금 미 해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개발한 기술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요? 네, 첫 번째는 그 전투 중 피격으로 인해 소화계통과 무기체가 냉각계통 배관 파손 발생 시 승조원의 통제가 없어도 골든타임 안에 배관계의 원래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소화용수와 냉각수의 사용이 가능토록 하여 화재가 확산되거나 무기체계의 과열에 의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함정의 생존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음은 물론 전투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는 전투 중 배관 파손 복구를 위해 배치되어 있는 승조원 수를 줄일 수가 있어 예산 운영의 효율화가 가능하고요. 또 인구 절벽에 따른 승조원 수 감소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 K 스마트 밸브가 무인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니까 이게 해군 전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겠지만 다른 분야에도 분명 적용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K 스마트 밸브가 적용 가능한 또 다른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희 국가 기관 시설인 석유화학 발전 플랜트 등의 배관 시스템에도 지진, 폭발, 화재 등에 의한 대형 배관 파손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사고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 가능한데요. 네. 다만 대상 시스템의 운용 개념, 사고 시나리오 분석 등의 추가 연구를 통해 대상 플랜트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로의 개발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배관 계통의 운영을 무인화 진흥함으로써 자율운항 선박, 무인 선박과 같은 미래형 선박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인명피해가 야기되는 대형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인데요. 예. 이런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배관 계통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과 같은 미래 핵심 설비로 저희 K 스마트 밸브가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망망대해에서 배에 문제가 생기면 상선은 물론이고 군함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잖아요. K 스마트 밸브가 배의 성능은 물론 승조원의 안전까지 지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과학의 달인 한국기계연구원 정병창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저온에서 동결 보관된 세포를 복원할 때 복원율을 기존보다 더 높일 수 있는 보존제가 개발됐습니다. 고려대와 서울대 공동연구팀은 나노 기술로 제작한 DNA 가닥에 결빙 제어 기능이 있는 특수 단백질을 붙여 세포 동결 보존 성능이 우수한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된 소재는 다이메틸 설폭사이드 등 기존 동결 보존제의 3,500분의 1 농도만으로도 세포 복원 성능이 1.5배 우수했고 세포 독성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피부 세포에 기미나 주근깨 등을 유발하는 멜라닌 색성을 막아서 피부 미백을 돕는 패치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와 세브란스 공동연구팀은 가로, 세로 각각 4cm의 플라스틱 기판 위에 1000여 개의 마이크로 LED를 집적하고 실리카 입자를 코팅해 빛을 고르게 확산하는 방식의 피부 패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패치를 인간 피부 세포와 뒤에 등 피부에 밀착시키고 빛을 조사한 결과 기존의 LED 미용 마스크보다 멜라닌 색소 생성 억제 효능이 우수하고 피부 조직에 미치는 독성도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원자력 중소 중견기업의 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원자력 유관기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원자력 유관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현장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연구원의 성과가 국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ICT 분야 고위 인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구축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서울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열린 제1차 아시아 태평양 디지털 장관회의 개회사에서 초연결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전 분야 혁신의 가능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
스리랑카, 이란 등 참석국 장관과 면담을 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와 한국 기업의 진출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수능으로 치러지는 만큼 확진자들은 별도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네, 만약 수능 응시생 중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반드시 교육청에 알려야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남은 한 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